그의 손이 천천히 제 뺨을 스쳤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으신 겁니까?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국어교사인 제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건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하면서도 가장 따뜻했던 그 겨울의 기억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정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로 교직 20년째입니다. 20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엔 여선생님들과 여학생들 뿐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들리는 건 여자들의 웃음소리와 잡담뿐이었고 복도를 오가는 건 여학생들의 제잘거림 뿐이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이 학교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처음엔 이런 환경이 편했습니다. 여성들만의 공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단조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과는 2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습니다. 싸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같은 사소한 대화조차 나누지 않게 된 지 오래였고 결국 남편은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나갔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멀어진 것 뿐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캐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본인이 원해서 간 유학이었습니다. 엄마, 나 영어 잘하고 싶어. 한국은 너무 답답해. 딸의 말에 저는 흔쾌히 보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학교와 집만 오가는 반복된 나날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저녁 6시에 돌아오는 삶. 퇴근 후엔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고 TV를 보다가 잠드는 일상. 제 하루는 이미 회색이었습니다. 아니, 회색보다 더 무채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2월 초 날씨가 제법 추워진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묘한 기운. 뭔가 달라졌다는 직감이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TV는 그대로였고 장롱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도 제가 아침에 놔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소파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쿠션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소파 쿠션을 정확히 같은 위치에 놓습니다. 왼쪽 쿠션은 소파 팔걸이에서 5cm 떨어진 곳에, 오른쪽 쿠션은 정중앙에. 20년을 혼자 살다 보니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쿠션들이 미묘하게 옮겨져 있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저는 중얼거리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안방, 딸아이 방, 작은 방.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냉장고 옆에 놓아둔 쓰레기통. 그 안에 김치 국물이 묻은 휴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김치를 먹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먹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귀중품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안방 서랍 속의 통장도 옷장 속에 숨겨둔 비상금도 그대로였습니다. TV도 노트북도 심지어 거실 테이블 위의 지갑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그럼 뭐가 없어진 거지? 저는 다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단 하나의 어긋남이 그날 이후 제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걸. 냉장고를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반찬통의 개수였습니다. 저는 항상 반찬을 5가지 정도 만들어 놓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두면 일주일은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반찬통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분명히 있었던 소고기 무국이 사라졌습니다. 김치찌개용으로 남겨뒀던 묵은지 반 포기도 없었습니다. 멸치볶음 반찬통도 텅 비어 있었고 단무지도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삶은 달걀 6개 중 4개가 없었습니다. 음식만 훔쳐갔다고? 저는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귀중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오직 음식만 가져간 도둑.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음식을 도둑 맞았습니다라고? 그들이 믿어줄까요? 그냥 제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습니다. 벨이 3번 울린 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 뭐가 없어졌는데? 그게 음식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음식을 누가 훔쳐가? 진짜야. 냉장고 반찬들이 다 없어졌어. 소고기 무국이랑 멸치볶음이랑. 내가 먹은 거 잊어버린 거 아니야?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아니야, 나는 분명히. 은정아.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3번이나 확인했고 창문 잠금 장치도 2번씩 확인했습니다. 모든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착각한 걸까요? 음식을 제가 먹고 잊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고기 무국을 목요일 저녁에 끓였고 한 그릇만 먹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얕은 잠이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깨어날 것 같은 그런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학교가 없는 토요일이었고 특별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모든 게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쿠션도 제자리에 있었고 창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역시 내가 착각한 거였나? 저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만들어둔 김치볶음밥이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2끼 분량을 만들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뒀는데 그게 통째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한쪽에 사과 3개를 담아둔 봉지도 비어 있었습니다. 또야? 이번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 사이에 누군가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 제가 눈을 감고 있는 그 시간에 누군가 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다시 현관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도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 안을 뒤졌습니다. 혹시 열쇠 구멍이 따인 흔적은 없는지, 창문 틈이 벌어진 곳은 없는지,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은 없는지.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망설여졌습니다. 음식만 훔쳐가는 도둑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결국 저는 직접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든 척 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모든 감각을 깨운 채로 자정이 지나고 1시가 지나고 새벽 2시가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찰칵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뭔가를 꺼내는 소리.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주방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냉장고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의 뒷모습을, 낡은 청바지에 때 묻은 운동화를 신은 남자가 제 냉장고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반찬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또다시 냉장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그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불빛 아래에서 본 그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봤습니다.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포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귀중품은 건드리지 않고 음식만 가져가는 걸까? 남자는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김치를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도 없이, 그릇도 없이 그냥 서서 냉장고 불빛 아래에서 김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절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복도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남자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후드티 아래로 보이는 그의 얼굴.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놀람,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지금 경찰 부를 거예요.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을 냉장고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다루듯이 그리고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말을 해보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경찰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이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드티 모자가 더 깊이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후드티가 얼마나 낡았는지, 청바지에 얼마나 많은 구멍이 나 있는지, 운동화가 얼마나 헤어져 있는지를.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문은 다 잠겨 있었는데 현관문이 잠기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문고리가 완전히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아마 고장 난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현관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부터 문이 잘 안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매번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에 들어와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추운 걸까요? 12월의 새벽은 춥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한 사람에게는. 돈은 왜 안 가져갔어요? 지갑도 있었고 귀중품도 있었는데.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배가 고팠을 뿐입니다.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둑이 아니라고 말하는 남자, 음식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남자, 그는 대체 얼마나 절박했던 걸까요? 가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경찰은 안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가요. 빨리.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남자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방 바닥에는 김치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냉장고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야 무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 속에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보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보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남의 집에 들어올 정도라면 그 사람은 대체 어떤 상황에 처한 걸까요? 가족은 없는 걸까요? 갈 곳은 없는 걸까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그가 섰던 바로 그 자리에.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가 가져가지 못한 음식들, 김치, 나물,
조림, 국. 혼자 사는 저에게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며칠을 먹어도 남는 양이었습니다. 진짜 배가 고팠던 걸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떨리던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맨손으로 김치를 집어먹던 그 절박한 모습이, 도둑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던 그 자존심 어린 목소리가. 그날 토요일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불고기를 만들 고기, 나물 무침을 할 채소들, 달걀 한 판, 두부, 멸치, 각종 양념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제대로 된 요리였습니다. 불고기를 볶고 시금치나물을 무치고 달걀말이를 부치고 두부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주방에는 따뜻한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반찬을 다 만들고 나니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반찬통에 음식을 담아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냉장고가 꽉 찼습니다. 혹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혹시 또 오면 먹을 수 있게.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는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누가 올지도 모르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날 밤도 저는 침실 문을 열어두고 잤습니다. 혹시 그가 다시 오면 알 수 있도록. 하지만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도,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도 없었습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속 음식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안 오는 건가?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실망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안 오는 게 당연한 건데. 어쩌면 그는 제가 겁을 줘서 다시는 오지 않기로 마음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자꾸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자는 사이에 누군가 다녀간 건 아닐까? 하지만 음식은 그대로였습니다. 학교에서의 하루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동료 교사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 남자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밥은 먹고 있을까요? 은정 선생님, 무슨 생각해요? 옆자리에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 도둑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뒀다는 이야기를.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은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불고기 반찬통이 비어 있었습니다. 달걀말이도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두부조림도 많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왔었구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르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가 다녀갔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배고픔을 덜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실 테이블을 보니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구겨진 종이에 연필로 쓴 글씨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단 6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저는 쪽지를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비어버린 반찬통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만들어 둘까? 그가 좋아할 만한 음식은 뭘까?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 한편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가 올지 모르는 식탁? 언제 올지 모르는 누군가. 하지만 그 기다림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이 집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공간,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 더 이상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희미한 의식 속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새벽 초인종 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반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온 걸까요?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검은 후드티, 낡은 청바지. 며칠 전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했습니다. 왜 이번엔 초인종을 눌렀을까? 왜 몰래 들어오지 않았을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보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수염을 정리했고 옷도 조금 깨끗해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대낮에 보니 그는 제 또래쯤 되어 보였습니다. 50 전후의 남자. 고단한 삶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놀란 듯 저를 쳐다봤지만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힌 후 저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많이 말랐는지 단숨에 다 마셨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장민수라고 했습니다. 49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중랑천 근처 재개발 공사장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어서 참았고 결국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자 모든 게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고 갈 곳이 없어 중랑천 고가도로 밑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가끔 식사를 제공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셔서 요양원에 모셔두었는데 갑자기 폐렴이 와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입원비도 치료비도 낼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말을 이어가며 몇 번이나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려면 돈이 필요한데 일자리는 구할 수 없고 몸은 아프고 그렇게 절망 속에서 며칠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이 동네를 걷다가 제 집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걸 알았지만 처음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을 굶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어라 위로해야 할지
무어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식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 맛이 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봉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찐감자 2개와 사과 한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라서요. 그는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 봉지를 바라봤습니다. 찐감자와 사과. 그에게는 아마 귀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저에게 가져온 겁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밥 먹고 가세요.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괜찮아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먹는 밥인데 같이 먹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 설렘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누군가와 식탁을 마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를.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냄비에 국을 덜어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새로 지었습니다. 나물 반찬들을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수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편한 듯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 앉아 있다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식탁으로 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미역국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밥도 담아주었습니다. 김치와 나물 반찬들도 가운데 놓았습니다. 드세요.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이럴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혼자 먹는 게 싫거든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혼자 먹는 게 싫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게 싫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삼키는 게 싫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밥을 떴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민수는 밥을 한 그릇 비우고 국도 다 마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밥을 더 권했습니다. 그는 사양했지만 제가 한 번 더 권하자 고맙다며 한 그릇을 더 받았습니다. 2그릇을 다 먹고 나서야 민수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계획이 있냐고.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일단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몸이 나으면 다시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많지 않은 액수였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받을 수 없다고, 이미 너무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라고,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를 비추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엔 밥보다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민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적막함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찐감자와 사과를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밥을 먹을 때의 그 눈빛, 감사함으로 가득한 눈빛, 그 눈빛은 밥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밥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가 다시 오면 먹을 수 있도록.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런데 그날 저녁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저녁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수는 봉지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안주로 마른 안주도 조금 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남은 돈으로 산 거라고 감사의 표시라도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간단한 안주를 더 만들었습니다. 김치전을 부치고 남아있던 나물도 꺼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소주잔을 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건 없다고 그냥 같이 먹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작은 소리가 식탁 위에서 울렸습니다. 한 잔, 두 잔.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얼마 만에 마시는 술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후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으니까요. 민수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더 풀어놓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꽤 벌었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IMF 때 모든 게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부도났고 빚만 남았고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이곳저곳을 떠돌며 일용직으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만이 유일한 가족이라고, 그래서 어머니만은 지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별거 이야기, 캐나다로 떠난 딸 이야기, 학교에서의 단조로운 일상 이야기.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20년을 교사로 살았지만 제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자들만 있는 학교, 남자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곳, 집에 돌아와도 혼자, TV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밤들. 요즘은 남자 목소리를 들은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소주 때문인지 혀가 풀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들리시잖아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지금 제 앞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시간이 없었을까요? 누군가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얼마나 그리웠던 시간이었을까요? 소주병이 비었습니다. 민수가 봉지에서 두 번째 병을 꺼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지만 그는 웃으며 따라주었습니다.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꿈꾸던 것들 이야기, 잃어버린 것들 이야기.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깊은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제 손을 향해서, 그리고 그의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을 떼지도 더 가까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채로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라는 걸, 이건 감사도 아니라는 걸.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두근거림, 설렘, 여자로서의 감정, 20년 가까이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선생님, 민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느꼈습니다. 그 손길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다시 저를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의 손이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인지 제 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 제 숨소리도 그랬을 겁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수의 다른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제 뺨을 스쳤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처음 만지는 것처럼 두려운 듯이, 소중한 듯이. 괜찮으신 겁니까?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결이 제 입가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떨리면서. 얼마나 오래 이런 감촉을 잊고 살았을까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입을 맞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몇 년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민수와의 입맞춤은 달랐습니다. 절박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서로를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정말 여기 있는지, 정말 함께인지.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 손이 그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후드티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체온. 뜨거웠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습니다. 팔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를 느끼며, 체온을, 숨소리를, 떨림을 느끼며.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 진실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칠었지만 부드러운 손길들, 조심스럽게 벗겨지는 옷자락들, 피부에 닿는 숨결들. 민수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정이라고. 선생님이 아니라 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라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직 감각만 있었습니다. 뜨거운 숨결, 떨리는 손끝, 온몸으로 전해지는 온기. 얼마나 오래 이런 친밀함을 느껴보지 못했을까요?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살과 살이 닿는 것, 서로의 떨림을 느끼는 것. 새벽이 왔습니다. 희미한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팔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다른 팔이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고단했던 삶의 무게가 잠시 내려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그의 가슴에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현관에서 민수는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올게요. 그의 또 올게요는 정말 약속일까요? 저는 그 쪽지를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1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자는 사이에 다녀간 건 아닐까? 하지만 음식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다녀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밥을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올까? 혹시 내일은? 그런 기대를 품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고 냉장고 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올게요라고 했던 그 말, 약속이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신 걸까?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수업을 하면서도 자꾸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길이, 그의 목소리가, 그의 온기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제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밝아졌다고,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회색빛 삶에 작은 색깔이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불안함도 커졌습니다. 이대로 끝인 걸까?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걸까?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던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목요일 5교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찾아왔다고, 교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민수일까? 저는 서둘러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26 정도로 보이는 남자. 깔끔한 와이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박은정 선생님이신가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장민수 씨 아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직감이었습니다. 청년은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는 장민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작년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확히는 작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장 고마운 분이라고,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분이라고요. 청년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장 고마웠던 사람, 박은정 선생님께.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의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쓴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편지에는 감사의 말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인생 마지막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자신이 사람답게 대접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그날 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선생님이 훔쳐간 건 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준 건 다시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교무실 복도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청년은 조용히 제 옆에 서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작년에 돌아가신 거냐고. 청년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무리해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착한 선생님이 있었다고, 자기를 사람처럼 대해준 분이 있었다고, 꼭 그분께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또 올게요라고 한 말. 그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오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가 훔쳐간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훔쳐간 건 제 고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준 건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존엄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제 얼굴은 밝아졌습니다. 후배 교사들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졌다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다고, 소중한 걸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그들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따뜻함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는 여전히 밥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끼니를 거르는 이웃들. 제가 만든 음식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들은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마웠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복지관에도 음식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큰 냄비에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서 복지관에 가져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에서 민수를 봤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들, 혹시 또 배고픈 누군가가 찾아오면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저는 매일 밤 냉장고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이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남긴 건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담담하게 헤어졌습니다.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긴 통화였습니다. 딸은 저의 목소리가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듣기 좋다고,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중랑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의 삶도 그랬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훔쳐간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훔쳐간 건 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준 건 다시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와 나누는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의 따뜻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냉장고는 오늘도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든 누군가 오면 먹을 수 있게, 언제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게. 그렇게 저는 오늘도 밥을 짓습니다. 민수, 고맙습니다. 당신이 제게 준 따뜻함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겐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 도둑과 사랑에 빠진 중년 여자의 이야기. 하지만 이건 제게는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롭지 않으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따뜻함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밥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